안녕하세요. 소설가 황지호입니다. 한옥과 관련된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는데요. 1강에서는 제 소설에 한옥과 인간의 삶이 어떻게 교직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제가 은사님께 물려받은 한옥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고, 그래서 그 실패와 실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혹은 한옥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한옥들을 봤고 이러한 한옥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배웠고 깨달았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 세상을 떠돌면서 한옥들을 봤던 것들을 마저 이야기하고, 이어서 우리 한옥, 특히 사대부의 한옥이 아닌 서민들이 살았던 한옥에 우리 서민들의 어떤 가치관, 어떤 집을 바라보는 태도, 집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꾸려나갔는지 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의가 이렇게 깔끔하게 딱딱 한 장 한 장이 끊어지면 좋은데, 이야기가 길어지기도 하고 혹은 짧아지기도 해서 이렇게 조금 강의가 이어지는 면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함양에 있는 일두고택입니다.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찍어서 유명해진 한옥인데요. 아주 개평마을에 자주 갔기 때문에 이 일두고택을 자주 봤겠죠. 집 자체가 아주 아름답죠. 좋은 집입니다. 일두고택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퇴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퇴보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도 조금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이기도 한데요. 전북 장수에 있는 장수향교 대성전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자주 갔던 곳이에요.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지 않고 이 대성전에 숨어서 하루를 보냈던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대성전을 보는 이유는요, 이 내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에 잘 구현되진 않았는데요, 저는 이 대성전 내부는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가서 꼭 구경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대성전의 내부의 색감이 너무 좋아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 단청이죠. 오래된 단청이 색깔이 바래서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바래서 초라하지도 않은 그런 우아한 색감을 드러내거든요. 나무의 갈색과 은은한 청색과 여러 붉은색들이 조화를 이룬 모습이, 조화를 이루어서 뿜어져 나오는 색감이 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대성전이라는 보물 이상의 가치를 가진 건물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내부를 꼭 한번 보셔서 이 아름다움을 감상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익산에 있는 어느 빈집이었어요. 수리를 하고 있었던 집이었거든요. 지금 보면 지붕이 팔짝 지붕이죠. 내림마루, 첨화마루의 곡선이 아주 우아하죠. 이 첨화마루의 곡선이 우아하니까 이 첨화선의 곡률도 아주 우아하게 보입니다. 이 내림마루에서부터 첨화의 곡선을 잡은 것 같아요. 7칸 한옥이죠. 7칸 한옥이고 정면이 7칸, 4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 만들어내는 공간이 한 칸이죠. 얘는 7칸, 정면이 7칸입니다. 주춧돌도 일반 자연석이 아닌 다듬석을 사용해서 되게 격식이 높은 집이고요. 꽤 아름답죠. 여기에도 소매인방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집도 내부가 인상적이었어요. 이 집의 부엌입니다.
그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한옥은 높낮이를 처리하는 방식이 되게 재밌어요. 그걸 잘 드러내 보이는 공간인데요. 이 충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보는 아래쪽으로 굴곡이 져가지고 굴곡이 졌습니다. 그리고 이 보는 굴곡이 지지 않았어요. 근데 높이로 본다면 아마 이 보가 더 낮았던가 봐요. 그래서 도리를 빼서 도리를 길게 빼서 이 윗공간과 아랫공간의 높이를 해결하고 있고, 하지만 이쪽에서는 높이가 낮지 않기 때문에 그저 이 높이에만 맞춰서 높이를 해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양쪽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 높이를 해결하는 과정, 이 과정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집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옥에서 늘 한옥을 구경할 때마다 늘 보는 공간이 부엌입니다. 부엌이란 공간은 요즘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과거 한옥을 지을 때도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공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상징적으로는 섭사행을 해결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부엌 살림이 되게 많거든요. 그릇도 있고 뭐 때론 뒤주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궁이도 있고, 부엌 공간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기둥 설치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들보의 버금가는 길고 큰 보를 이용해서 기둥이 없이, 즉 동선이 편하게 공간을 조성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를 바라보는 재미가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엌 공간은 대부분 왼쪽 혹은 오른쪽 끝에 자리하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이제 사대부집은 뭐 빗간이라 해가지고 따로 부엌 공간을 두기도 하지만, 부엌 건물을 두기도 하지만, 이 보통 민가에서는 이제 특히 전라도 한옥에서는 이 일자집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끝에 부엌을 두기 마련인데요. 이 왼쪽과 오른쪽 끝이 처마와 잇닿은 부분, 즉 측면 벽과 잇닿은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사가 질 수밖에 없고, 이 경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여러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직선과 곡선의 미가 어우러지는 공간, 이미 마련이 되기 마련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엌 공간이 한옥에서는 매우 아름답고 중요하고 건축학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건축학도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여러 군데서 이런 것들 이제 볼 수 있어요. 이제 황윤석 선생의 생가입니다. 되게 멋있는 집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기와지붕이 아닌 초가지붕을 얹었다라는 것. 집의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벌써 뭐 8칸에서 9칸에 이르는 큰 규모의 집인데, 이 큰 규모의 집에 기와를 올리지 않고 초가를 올렸다라는 것이 뭐랄까, 어떤 선비의 청렴함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뜻을 이어받은 이 후손의 마음이 또 참 갸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부엌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이제 황윤석 생가의 좌측 끝에 있는 부엌입니다. 요 공간이겠죠. 부엌 문이 닫혀 있었는데 부탁을 해가지고 어렵게 본 공간인데요. 지금 어지간하면 이 밑에 기둥을 달아서 이 무게를 지탱하려 했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긴 대들보에 버금가는 볼을 질렀고 높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또다시 볼을 질렀고 작은 기둥을 세워서 동자주라고 부르죠. 동자주를 세워서 충량을 받아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측면 공간의 높이를 해결하고 있죠. 즉 아래쪽 공간엔 편안한 동선을 만들고 위쪽 공간은 물매를 해결하는 이 부엌의 공간 구성이 저는 한우게스에서 꼭 유심히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이 비대칭의 대칭이 아주 아름답죠. 저는 이제 황유석 생가를 지은 목수가 아주 훌륭한 목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들보가 이쪽이 아주 굵었던가 봐요. 나무의 하단부겠죠. 그냥 뭐 굳이 이렇게 대패질을 하지 않고 굳이 놔둬도 됐을 텐데 대패질을 했어요. 나무의 굵은 부분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톱도 넣고 대패도 넣어서 이렇게 반대쪽에 비례에 맞게 다듬어졌죠. 이런 것들이 좀 정성을 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렇게 물매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산된 것들을 하고 요즘에 이렇게 짓기가 어렵죠. 지을 수는 있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 옛 이런 민가 한옥들이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봐도 아름다운. 이 못이 나무 못입니다. 나무 못. 쇠못이 아니라 아마 시래기나 뭐 이런 것들을 걸었겠죠. 그렇게 무겁지 않은 나무 못이니까요. 나무 못을 박은 간격도 아주 일정해요. 일정하게 박았고 특히 나무 못이 하나도 상하지가 않았어요. 나무 못이 상하지 않았다라는 건 그만큼 안주인이 아주 조심스럽게 나무 못에 무언가를 걸고 그랬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요 공간은 이 집은 부안에 있었던 집인데요. 종돌이죠, 종돌이. 석가래가 걸리는 종돌이고 요게 추녀입니다. 양쪽 추녀인데 이 종돌이 위에 추녀를 걸기 위해서 이 높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재밌죠. 주두 같기도 하고 소로 같기도 한 큰 이 목재를 굴곡이 진 볼을 깎아내고 수직을 맞춘 다음에 거기에 종장여 종돌이를 올려서 높이를 해결하는 과정. 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휘어진 곡재를 쓰지 않고 이렇게 뭐 기둥을 받친다거나 했으면 쉽게 해결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수가 멋을 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집은 이따가 다시 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사대부 집에서는 제일 아름답게 생각하는 추사고택입니다. 이 사진으로는 이 집의 정갈함을 담을 수가 없어요. 뭐 귀해 보인다든지 우아해 보인다든지 화려해 보인다든지 멋져 보인다든지 이런 표현보다는 이 추사고택은 정말 정갈합니다. 정갈해. 마치 박재삼이라는 시인의 수정가라는 시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주 정갈한 집인데 특히 이 집의 정갈함을 만든 건 이 문입니다. 머름도 없죠. 이 창문이 소매인방에도 그 어떤 거에서 걸리지 않고 벽 가운데 모든 문들이 그래요.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 모습이 되게 정말 정갈함을 주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진에는 좀 담겨지지가 않았네요. 넘어가면 이제 제사 공간이 있죠. 네. 뭐 한번 사진으로 담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사진을 잘 찍지도 못하고 해서 못 담아냈습니다. 기둥이 굵지도 않죠. 소로를 넣지도 않았어요.
창방 위에 소로를 걸어서 장애를 올리지도 않았고, 기둥도 그렇게 굵지 않고, 주춧돌도 다듬석이긴 하지만 과하게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고, 기단이 높은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기단의 높낮이는 지형과 관계도 있겠지만 기단이 높지도 않고, 막 위세를 떨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 집에서 보여서 추사의 이 담백한 글씨가 추사의 집도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집들을 보는 와중에 제가 임실에서 집 한 채를 보게 됩니다. 묵은 집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집입니다. 묵은 집의 한 채인데요. 이 집은 우연히 지나가다 보게 됐어요. 임실 3개를 구경하러 가다가 빈 집이 한 채 있어서 이 집은 안채고 여기는 이제 사랑채 겸 대문채 겸 그런 집인데요. 이 공간을 봤는데 사실 이제 여기에서는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이쪽 공간이 지금 무너졌던 상태였어요. 다 허물어진 상태였는데 이 집이 너무 뭐랄까 쓰러져 가고 있는 집이 참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참 오랫동안 집을 바라본 한옥을 구경했던 경험치로 봤을 때 되게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이 여목귀틀이라고 하거든요. 이 귀틀에 마음이 뺏겼어요. 그래서 가끔씩 봤어요. 가끔씩 3개 근방을 지나가게 되면 보기도 하고, 또 일부러 이 동네에 들려서 보고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집에 사시던 할머니 한 분을 뵀어요. 사연이 많은 집이더라고요. 아드님과의 인연,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작은 아들을 큰 집에 양자로, 큰 집에 아들이 없어서 큰 집에 양자로 보내기도 했고, 그런 되게 사연이 많은 집이었는데, 그러다가 이 집을 계속 지켜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목이틀입니다. 이 집을,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집을 가만히 놔둔다면 결국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제 기준에 아름다워 보이는 집이 사라질 텐데 이 집을 좀 보존할 수는 없을까. 한옥은 마치 레고와 같아서 해체해서 보관할 수도 있고, 그 보관했던 집을 다시 수리해서 그대로 옮겨 지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걸 이축이라고도 하고 이건이라고도 하고 옮긴 집이라고도 하고 한다던데, 알아보니 일제강점기 때 경복궁을 회찰할 때 그런 짓을 일본이 하기도 했다는데, 그리고 조계사 대웅전도 옮겨온 집이라고 하던데, 이 집도 이런 소박한 민가이긴 하지만 보존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아드님의 전화번호를 여쭤서, 이 집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 목재를 건지고 이 집터를 좀 수리해드리고 할머니가 원하시는 이 비닐하우스도 옮겨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렇게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좀 무모했던 게, 이 집을 해체하고 목재를 보관하고 창고를 빌려서 목재를 보관하고 비닐하우스를 옮겨드리고 터를 정리하는 일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뭐 그냥 한 가지 생각, 이런 민가 서민의 집이 전라도 지역에는 특히 이런 집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데 이런 집들이 사라지는 것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보존을 하게 됩니다. 해체를 해서. 도장방입니다. 요 공간이에요.
여목이들이 좋죠. 마치 우리나라의 임실 지역의 산 모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뚝 잘라서 톱 한번 넣어서 반듯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자체가 멋스러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또 목재가 두꺼우면 그만큼 지지하는 힘이 강해지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목수와 집주인의 무던함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일부러 굳이 뭐 이렇게 깎아내 이렇게 놔둬도 좋지라는 가치관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 가운데 있는 여목이들도, 그 끝에 있는 여목이들도 다 비슷비슷하죠. 요 밑에 굴뚝이 있었어요. 저쪽에도 굴뚝이 하나 있었는데 이쪽에도 굴뚝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툇마루 밑에 굴뚝은 집을 훈연하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밥 짓는 연기가 이렇게 자랑하듯이 담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어떤 이웃에 대한 배려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들었던 집이었습니다. 도장방입니다. 예, 전라도에는 이런 그 하나의 방이 마루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막장이죠. 아주 오래된 집임에도, 이 집이 사실은 1841년도에 지은 집이거든요. 1841년도에 지은 집인데도 마루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 이렇게 아주 튼튼한, 틈 하나 없이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나무가 마루를 이기네요. 안채의 부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채의 한쪽 귀퉁이도 이미 무너진 상태였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어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여러 노력들이 이 부분에서 좀 보이죠. 저는 이 벽 보고 되게 아름다웠어요. 아름답다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몇 나눔이요. 요렇게 한 나눔, 이 문, 대살문이죠. 벽, 몇 나눔, 그다음에 아마 여기에는 요 공간이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선반이 걸렸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보관하던 이 몇 나눔, 이 몇 나눔들, 이 몇 나눔들이 이 목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몇 나눔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것들이 이제 제가 집을 해체해서 보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계기였죠. 그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반영된 제 소설에 그 집을 보호하자, 이 집을 그냥 무너지게 하지 말자. 그래서 훗날 다시 복원해서 더 오랜 세월 살 수 있게 만들어주자,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반영된 문단입니다.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그 1강에서 말씀드렸던 소설의 5번째 문단입니다. 도편수는 산파와 같아 새로운 집의 탄생을 돕기도 하지만 의사와 같아 아픈 집을 낫게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허리가 굽은 노인에게는 지팡이를 깎아주고, 격없는 기생집에는 회화나무를 심어주고, 비루한 객에게는 밥 한 끼 대접해야 한다. 인색한 상인집에는 마루를 만들어주며, 마루는 이웃들이 쉬는 공간이니까요. 남루한 집은 미장보다 지붕을 고쳐주고, 조화가 깨진 집은 담을 쌓아주어야 한다. 자식을 가르쳐 용부를 돕고, 올곧은 뼈대를 갖춘 집은 좋은 털을 잡아 이축해 주라고 했다. 혹여 그럴 수 없는 집이라면 주인이 이미 속갱을 확인한 집이거든 정성을 다해 염습을 해주라 했다.
염장이가 되어 시충이 나오더라도 진맥하듯 시신을 닦고 가죽 같은 빈몸, 피구름 담긴 육신이라 생각하지 말고 성심을 다해 염을 하라고 했다. 시신이 허리를 세우듯 집이 목수를 섬뜩하게 하더라도 시추에서 살아있을 때의 사연을 맡겠다는 마음으로 습을 하라고 했다. 조각난 수장제, 부러진 보머리라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화장을 하되 그 마지막 육신으로 어느 집 행랑채 한번 따뜻하게 데울 기회를 만들어주라고 했다. 이 문장이 나온 계기가 바로 이 묵은 집을 바라보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의 아드님께 전화를 해서 해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집을 알게 됩니다. 진짜 집을 알게 돼요. 걷어냈죠.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걷어냈습니다. 지붕에 곡률이 있어요. 3칸 초가집임에도 불구하고 곡률이 있는 집입니다. 근데 기와가 SM 기와, 일본식 기와여서 곡률을 못 잡아내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붕에는 우리나라 기와를 써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대나무 살을 대나무를 깎아서 엮어서 만든 문이, 뭐 불밝기 문, 뭐 여러 들개의 문보다 더 아름답게 보여요. 제 눈에는. 요 이중석 가래인데 요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둔태, 이 월방이라고 해야 돼. 부엌을 들어가는 이 하단 월방이 요렇게 조금 휘어져 있죠. 건너다니기 편하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체를 합니다. 사랑채예요. 방금 전에 보신 건 안채고 사랑채예요. 이 너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장방이 있죠. 대들보입니다. 들보들 곡률이 아주 좋죠. 1841년도에 지은 집입니다. 이 안채는 언제 지은지 몰라요. 안채는 그 이전인 것이 분명한데 상량문이 있는데 그 상량문이 그 너무 두꺼운 때가 껴서 그 때를 제거해야 볼 수 있는데 제가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상량문 글씨가 지워질 게 뻔해서 그냥 가만히 뒀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 집은 보관 중이긴 한데요. 상량문을 아직도 확인을 안 했어요. 때가 올 때 그때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1941년에 지어진 집입니다. 그건 조금 더 상량문을 통해 말씀을 드릴게요. 안채의 추녀를 거는 방식이에요. 이 되게 신기했어요. 이걸 작은, 어떻게 보면 강다리라고도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강다리는 추녀가 길어지면 이 하달의 추녀를 누르는 힘 때문에 뒤가 들리니까 뭐 돌을 얹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추녀의 구멍을 뚫어서 걸기도 하고 하는 형태를 강다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못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추녀를 꿰뚫을 만한 못은 되게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 석가래를 엮는 연침이라고 하는데요.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연침처럼 구멍을 뚫어서 못 대신 활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뭐 강다리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구조였어요. 이게 안채입니다. 요 자리가 이제 행랑채가 있었던, 대문채가 있었던 자리인데 거기는 해체를 했고 안채를 한채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은 이제 오늘의 본론이기도 한데요. 우리 집의 부분에 우리 선조들은 어떤 가치관이나 사상들을 담았고 그걸 반영해서 집을 지었는데요. 이러한 거의 200년 이상 된 3칸 초가집을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집을 모르고 해체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제가 이제 한옥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때까지 봤던 책들을 정리를 하면서 각각 집 한옥의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많이 도움을 받았던 책이 김광환 선생님의 책이었는데요. 일단 지붕입니다. 지붕은 우리 선조들에게 하늘과 땅의 통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와를 걷어낸 지붕의 모습인데요. 이 지붕이 집의 3요소, 그러니까 집을 세 부분, 집의 가장 중요한 부분 세 부분을 나눠보라고 한다면 바닥, 벽, 지붕 구조적으로 일 텐데요. 그 중에서 이 지붕의 비중이 가장 커요. 뭐 주춧돌, 기둥, 장여, 도리, 석가래와 같은 부분들은 결국 이 지붕을 만들기 위한, 지붕을 떠받치기 위한 목적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이제 그 지붕을 떠받치는 구조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집의 격식이 달라지죠. 예컨대 민도리집, 장여가 있느냐 없느냐, 도리가 둥근 굴도리집, 뭐 그거에 소로가 있느냐, 소로를 입공으로 받치느냐, 뭐 포 형식이 들어가느냐, 포가 몇 겹으로 쌓이느냐와 같은 다양한 형태, 하항이 쓰이느냐, 뭐 이런 다양한 형태 혹은 수준에 따라서 집의 위계가 이제 결정되는 것처럼 이 지붕은 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목수들은 이 지붕의 곡을 잡는 평고대나 추녀를 아랫 목수들, 후배 목수들에게 맡기지 않는다고 해요.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곡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덕수궁에 있는 서거당입니다. 제가 본 2층 한옥 중에서는 제일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옛 왕이 머물렀다는 집이라는 뜻인데, 의미의 집인데, 아주 지붕이 멋있죠. 제가 지금 이제 될 수 있으면 제가 찍었던 수많은 사진 중에서 민가 한옥 사진만 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장수 향교 같은 경우는 색감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 제가 유일하게 그러니까 불교 건물, 종교 건물로서는 이 건물 사진만 들어있는데, 그 이유는 뭐 이 집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저는 제가 본 지붕 중에 이 지붕이 가장 멋있었고, 제가 나중에 저의 한옥을 짓게 된다면 이렇게 다포집을 지을 리는 없고요. 그냥 소박한 민돌이 한옥집을 지을 텐데, 뭐 소로도 들어가지 않는 지붕은 꼭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진 곡이 안곡입니다. 지금 여기는 나와 있고, 양쪽 끝은 나와 있고, 여기는 들어가 있죠. 그림자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렇게 들어간 게 안허리곡입니다. 위에서 보면, 공중에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밑에서 보면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고, 그러니까 요건 안곡, 얘는 안허리곡인데, 이 지붕의 위쪽에 있는 게 부연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게 그냥 석가래고요. 이 부연과 아래쪽의 석가래가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휘어지면서 나와 있고, 윗 부연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이따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부연이 나오면서 올라가 있고, 밑에 있는 석가래는 올라가면서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위쪽 부연은 조금 나왔지만 많이 나온 것 같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죠. 아래쪽 석가래는 조금 들어갔지만 많이 들어간 것 같고, 그러면서 절묘한 입체감을 만들어내요. 저는 그리고 지붕이 아주 높지도 않아요. 어떤 지붕들은 이렇게
각을 높이 만들 텐데 이미 아래 공간이 충분히 높고 포가 여러 겹 들어가서 집이 이미 높으니 지붕은 높게 하지 않은 거죠. 산세도 해치지 않고 집의 전체적인 비율을 고려해서 지붕을 장엄하고 웅장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공률을 넣어서 아너리곡과 안곡을 넣어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지붕을. 이건 이 집은 일단 전주에 있는 정예사 대웅전인데요. 그런데 또 이 지붕의 면도 특별해요. 이 지붕을 사진으로서는 구현이 좀 안 되는데 여기가 약간 높아요. 지붕의 중앙이. 그러니까 이 지붕은 여기서 약간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구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집들이 가끔 가다 볼 수 있어요. 가끔 이렇게 절과 궁궐, 민가에서는 제가 드물 거의 못 본 것 같고 다니다 보면 이런 집들이 가끔 보여요. 지붕이 묘한 입체각을 그리고 있고 부연과 아래 석가래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집들이 가끔 보여요. 저는 훗날 집을 지면 이렇게 지붕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옥을 진다게 되면 어떤 목수가 지었는지 되게 궁금한 그런 한옥입니다. 네, 이 삼칸집인데요. 이 집도 분명 그와 같은 공률이 있었겠죠. 근데 석가래를 이건 SM도 아니고 일본식 기와도 아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슬레이트 기와입니다. 슬레이트 기와. 슬레이트로 만든 암수 한 몸의 일본식 기와죠. 그러니 공률을 보여줄 수가 없죠. 이 집도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체해서 보관하고 있는 집입니다. 네. 석가래로 가기 전에 제가 집 얘기를 잠깐 좀 하고 가야겠네요. 그래서 이 지붕 얘기를 하다가 지금 잠깐 옆길로 샜다가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이 지붕은 하늘과 땅의 통로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지붕 아래에서 지켜야 할 어떤 몇 가지의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터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 할머니들은 지붕 처마 밑에서 음식을 먹지 마라. 처마 끝에 고드름이 생기면 농사가 되지 않는다. 처마 밑 고드름이 길면 그 집이 부해진다. 지붕에 풀이 나면 당대를 못 넘기고 망한다. 이런 전설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붕 처마 밑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어떤 속담이나 터부, 격언이 집을 신성하게 여기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되게 뭐랄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해요. 집에 풀이 나면 지붕에 틈이 있다라는 거고 틈이 커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집이 상하기 마련이고 또 그만큼 집주인이 게으르다는 얘기니까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길면 햇볕이 잘 되는 남양집이니까 포근하고 따뜻한 집이어서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면 하는 일이 잘 돼서 부유해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또 우리 선조들에게 지붕은 방금 이 주제처럼 하늘과 땅의 통로이기 때문에 집에서 사람이 죽으면 초혼제를 그러니까 장례 절차의 가장 첫 번째 절차인 초혼제를 지냈던 공간이 지붕이기도 해요. 집안의 식구가 돌아가시게 되면 죽은 이의 상복을 들고 위에 올라가서 왼손으로 망자의 옷을 흔들면서 복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게 초혼제인데요. 그건 이제 돌아올 복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하늘로 떠나가신 영혼이 이 지붕을 통해 다시 땅에 계신 육신으로 돌아와라 라는 의미로 이 초혼제를 지냈다고 해요. 복이라 외치며
다시 돌아오라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초혼제라는 행위 자체에는 이 지붕이 통로라는 의미도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경계. 그 시에도 있죠.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에도 보면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지붕에 올라가서 초혼제를 지내면서 그런 구절들을 통해 지붕을 그러한 의미도 바라봤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붕 이야기를 했고요.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게 석가래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 강의의 그 집의 구조를 통해 집에 담긴 가치관을 바라보는 게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구조상 이 석가래는 저는 공정과 포용, 상생과 협력의 상징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제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론을 제기하시면 제가 어쩔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시골집의 석가래는 긴 것과 짧은 것, 휘어진 것과 반듯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것들의 위치를 잡아줘요. 짧다고 버리지 않고 휘어졌다고 괄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몫을 찾아줄 뿐이에요. 그 목재의 위치를 잡아줄 뿐이에요. 짧은 석가래는 짧게 쓰고 긴 석가래 사이에 넣기도 하고 공간이 넓은 곳에 휘어진 석가래를 넣어서 그 공간 전체를 커버하게 감당하게도 하고 고른 석가래는 고르게 넣어주고 굵은 석가래는 무게가 많이 가는 곳에 얇은 석가래는 무게를 좀 덜 받는 곳에 넣어서 각각의 위치를 잡아줘요. 우리 맹사선 고택에서도 봤지만 맹사선 고택의 기단도 마찬가지였죠. 긴 돌은 세우고 넓적한 돌은 눕히고 짧은 돌은 틈에 넣고 굵은 돌은 짧은 돌에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만들어가죠. 48장 화투에서도 한 장이 빠지면 화투판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집도 아주 작은 목재, 큰 목재가 다 필요하죠. 그건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몸이 부족해도 마음이 부족해도 지식이 부족해도 각자 자기의 자기의 자리가 있는 거죠. 부엌 공간입니다. 길게 뻗은 보가 예쁘죠? 자, 석가래 이야기를 좀 하고 석가래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얘가 아까 말씀드린 연침과 연침구멍입니다. 옛날 집들은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못을 사용한 건 이제 근대 강점기 이후에 주로 못을 사용해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옛 선조들은 이게 지금 지붕 종돌이 이 밑에 있는 게 돌이고 돌이 상부에 석가래를 걸 때 일일이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어서 이 뚫린 구멍을 연침이라고 해요. 연침 구멍이죠. 연침 구멍이라고 이 연침 구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꿰요. 그걸 연침이라고 하겠죠. 연이 석가래 연이지 않을까요? 침은 꿰다 할 때 사용하는 바늘 이런 뜻일 것 같고, 그러니까 석가래를 꿰는 것이 연침인 거고 그 연침이 들어가는 구멍이 연침 구멍인 것이고 이렇게 석가래를 다 꿰입니다. 이 연침은 주로 여기서는 대나무를 사용했는데 쌀이나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꿰를 때. 이 연침 구멍이 있는 집은 오래된 집입니다. 100년 이상이 된 집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렇게 석가래는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묵은 집입니다. 이 지금 석가래가 있고 그 밑에 이게 이중 석가래. 이건 지금 방 상부에 있는 석가래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컨대 측면이 두 칸인 집은
양쪽 끝은 상관이 없지만 가운데에 툇마루가 들어간 방은 천장이 비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두 칸 집의 측면 두 칸에 중심에 종도리가 걸리고 나란히 석가래를 내려도 가운데 방 공간을 가운데 공간을 이 툇마루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이라는 방은 안방은 가운데 방은 천장이 비대칭 구조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석가래가. 그래서 이 석가래죠. 비대칭 구조밖에 보일 수가 없어서 요렇게 석가래를 하나 더 겁니다. 내부에.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방에서 봤을 때 천장이 대칭 구조고, 두 번째는 그래서 좀 편안함을 주겠죠. 난방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은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 묵은 집도 그랬고, 제가 동학집이라고 명명했는데 동학집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 장수에 있는 집은 또 이러한 형태의 석가래가 외부에서 보면 보여요. 이게 우리 선조들의 어떤 대칭에 대한 지향성, 균형에 대한 지향성이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것 같고, 또 난방에 대한 효율성 등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제거하고 이제 연침만 남은 부분인 연침만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되게 인상적인 집이었어요. 그 선자연이라고 하거든요. 선자, 부채선. 단선 부채 말고 뭐라고 부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양반들이 붙이는 부채. 저는 단선 부채를 좋아하는데, 그 부채와의 모양과 같다고 해서 이제 부채선자를 써서 선자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끝에 나와 있는 석가래를 다듬어서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모양을 잡아갑니다. 이게 평면이 아니에요. 사진으로 이걸 못 담고 있는데 이게 굴곡이집니다. 입체감이, 그러니까 완전 3D 입체감이죠. 그러니까 바깥쪽 석가래는 반듯한데 안쪽 석가래로 들어오면서 촘촘히 틈없이 연결을 하면서 이 굴곡이지게 만드는 게 이제 이 선자연인데요. 제가 선자연을 요 부분 추녀 주변에서 선자연을 건 경우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한쪽 면 전체 선자래를 건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이 안에 이제 갈모산방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집이었어요. 이렇게도 화려하게 지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집이었습니다. 아까 그 부안 줄포에 있었던 다 무너져가는 집의 석가래와 이 양반 사대부의 선자연,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이 못난 목재들로 조금은 부족하게 지은 이 집이 더 가치 있게 보이기도 한, 약간 좀 그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자, 석가래입니다. 석가래는 재미난 이야기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석가래와 관련된 우리 그 도구 중에 연필이 있어요. 연필. 예전에 진나라 왕순이 꿈에서 이 석가래처럼 큰 붓을 들고 있었던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어느 노파에게 꿈에 대한 해몽을 하니까 앞으로 그 큰 글을 쓸 일이 있겠구나라고 해몽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후 그 황제가 죽고 왕순이 나라의 큰 글을 도맡아 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석가래 연, 큰데, 필 쓰다 해서 연대집필이라는 말이 그 고사에서 나왔고, 거기서 나온 말이
연대지필을 축약해서 연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연필이 당당하고 훌륭한 글 이런 뜻도 있었고 후에 이제 필기구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필의 출발점이 석가래인 거죠. 이 석가래 중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 부연인데요. 이 부연과도 재밌는 일화들이 있다고 해요. 어느 날 목수가 관아에 건물을 지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석가래를 짧게 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 석가래를 너무 짧게 잘라서 이 지붕에 석가래를 올리고 나면 이 원님이 노발대발해서 내가 크게 벌을 받겠구나라고 걱정을 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아버님 석가래를 짧게 자르셨다면 그 위에 다른 석가래를 덧대서 길게 빼면 되죠. 그러면 처마도 길어지고 하니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목수가 짧게 자른 석가래 위에 추가로 부연을 올렸더니 아유 처마도 길어지고 집도 화려해져서 원님이 아주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위에 올린 연을 더했다라는 뜻의 뭐 부연이라고도 하지만 며느리 부자를 써서 부연이다 라고 한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부연은 건축학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부연이 석가래처럼 저 용마루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요 앞쪽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리 깊지 않게 석가래가 이 부연이 들어가는데 이 마구리가 석가래는 뭐 외기에 노출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썩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석가래는 용마루까지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석가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다 뭐 적심이건 뭐 도토건 이런 흙들을 다 걷어내야 되는데 이 부연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기와를 걷어낸다면 앞쪽만 걷어내면 되는 거고 그걸 걷어낸 다음에 이 부연방 교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지니까. 물론 아래쪽 석가래는 부연으로부터 이미 보호가 된 상태고 그래서 부연방 교체를 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지붕 수리가 어렵지 않아지겠죠. 그런 어떤 실용적인 면이 부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부연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벌도 변하게 해주고 건물도 아름답게 하고 수리도 편하게 하는 현명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석가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건축 이렇게 책에 보면 뭐 아름다움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석가래 밑에 들어가는 게 대들보입니다. 대들보가 대들보에 보통 동자주를 세우고 동자주 위에 종보와 종도리를 설치한 다음에 석가래를 거는데요. 대들보가 집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집의 부재죠. 제일 중요한 부재입니다. 요 대들보 얘기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이 3강이니까 4강이 대들보가 되겠네요. 이 대들보 이야기부터 4강이 이어지고 4강 이후 4강에서 집에 담긴 이야기들 그리고 이 소설이 또 제 소설 속에 이 집들이 어떻게 담겼는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